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안톤 체홉. 해변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었다. 얄타에서 벌써 2주를 지내면서 이곳에 완전히 익숙해진 드미트리치 구로프도 새로운 사람에게 호기심이 생겼다. 그는 베르네의 파빌리온에 앉아서 그리 크지 않은 키에 베레모를 쓴 금발의 젊은 여인이 해안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하얀 개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이후 그는 시내 공원에서 하루에 몇 번씩 그녀와 마주쳤다. 그녀는 혼자 산책했고 언제나 같은 베레모를 쓰고 있었으며 흰 개를 데리고 다녔다. 그녀가 누구인지를 아무도 몰라서 다들 그저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라고 불렀다. 이곳에 남편이나 아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면 인사를 나눠보는 것도 괜찮겠어? 하고 구로프는 생각했다. 구로프는 40이 채 되지 않았으나 이미 12살 난 딸과 김나지움에 다니는 2 아들이 있었다. 구로프의 부모는 그가 아직 대학 2학년일 때 일찍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 아내는 그보다 1.5배는 더 나이 들어 보였다. 아내는 큰 키에 도도하고 거만한 사람이었고 스스로를 지적인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녀는 독서를 많이 했으나 편지에는 늘 비를 쓰지 않았고 남편을 드미트리라고 부르지 않고 지미트리라고 불렀다. 구로프는 내심 아내가 어리석고 편협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내를 두려워해서 집에 있기를 싫어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구로프는 아내를 배신하기 시작했고 또 자주 배신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때문에 그는 여자들에 대해 거의 언제나 험담을 하며 가장 저급한 족속이라고 일컬었다. 그러나 가장 저급한 족속 없이는 그는 단 이틀도 살 수 없었을 것이다. 남자들의 모임에서 그는 지루해했고 말수도 적었으며 냉랭했지만 여자들 사이에 있게 되면 편안해져서 여자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알았다. 심지어 여자들과는 말없이 있는 것도 그에게는 쉬운 일이었다. 그의 성격과 천성 자체에 여자들을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도 이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뭔가에 의해 그 자신도 늘 여자들에게 끌렸다. 처음엔 다정하고 가벼운 모험으로 시작되는 연애가 고상한 사람들, 특히 결단력 없는 모스크바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완전한 문제거리로 매우 복잡하고 불쾌한 일로 발전한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 많은 경험, 사실은 쓰디쓴 경험들이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흥미를 끄는 여자를 만나면 이런 경험은 완전히 잊혀져 다시금 만남을 꾀하고 싶어지고 모든 것이 단순하게만 여겨지곤 했다. 이런 차에 어느 저녁 그가 정원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베레모를 쓴 여인이 옆자리에 앉으려고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모든 것이 그에게 그녀가 점잖은 사회 출신이고 기혼이고 얄타에는 처음 왔고 혼자여서 쓸쓸하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여인이 그의 가까이에 있는 옆 테이블에 앉자 그는 쉬운 연애와 산으로의 여행에 관한 이야기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갑자기 이름도 성도 모르는 낯선 여자와의 짧은 연애에 관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정답게 강아지를 불렀고 강아지가 다가오자 손가락으로 위협하는 신용을 했다. 강아지가 으르렁거렸다. 구로프는 다시 손짓을 했다. 여인은 그를 한번 쳐다보고는 바로 시선을 돌렸다. 물지 않아요. 여인은 이렇게 말하며 얼굴을 붉혔다. 강아지에게 뭘 좀 줘도 될까요? 그리고 그녀가 네 하고 답하자 그가 정중하게 물었다. 얄타에 오신 지 오래되었나요? 5일 정도 되었어요. 저는 거의 2주 가까이 여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둘 다 말이 없었다. 시간은 참 빨리 가지요. 그런데 여기는 참 지루하군요. 그녀가 말했다. 여기가 지루하다고 다들 그냥 말하는 거예요. 벨료프나 쥐즈드라 따위에 사는 사람이 거기선 지루하지 않다가 여기에 와서는 아 지루해, 아 평범해 해대는 겁니다. 자기가 그라나다쯤에서 온 줄 아는 거지요. 여인이 웃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모르는 사람들처럼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다.
그러나 식사 후에는 함께 걷기 시작했다. 어딜 가든 무슨 얘기를 하든 상관없는 자유롭고 풍족한 사람들의 경쾌하고 즐거운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함께 걸으며 바다를 비추는 기묘한 빛에 대해 이야기했다. 바다는 부드럽고 온화한 색을 띠고 있었고 그 바다를 따라 달로부터 황금빛 길이 이어져 있었다. 구로프는 자신은 모스크바 사람이고 어문학부를 마쳤으나 은행에서 일하고 있으며 언젠가 오페라 무대에 서려고도 했으나 그만두었고 모스크바에는 집이 두 채가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그녀의 이야기로부터 그는 그녀가 페테르부르크에서 자랐으나 벌써 두 해째 살고 있는 S시로 시집을 갔고 얄타에는 한 달 이상 있을 예정이며 그녀를 따라 아마도 그녀와 마찬가지로 쉬고 싶어하는 남편이 올 거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남편이 어디에서 일하는지를 좀처럼 설명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그녀 자신에게도 우습게 느껴졌다. 또한 구로프는 그녀의 이름이 안나 세르게 예브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 후 구로프는 자기 방에서 그녀에 대해 생각하면서 아마도 내일 그녀가 자신을 만나러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틀림없었다. 잠들기 전 그는 그녀가 얼마 전까지도 김나지움의 여학생이었고 지금의 자기 딸과 똑같이 공부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낯선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녀의 웃음에서 엿보였던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도 이해하지 못할 리 없는 단 하나의 비밀스러운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야기하고 그녀를 쳐다보고 그녀를 따라다니는 이런 상황에 난생 처음 놓인 것이 분명했다. 그는 또 그녀의 가녀린 목과 아름다운 회색 눈동자를 생각했다. 그 여자에게는 무언가 안쓰러운 느낌이 있어.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첫 만남 후 한 주가 지났다. 축제일이었다. 실내는 답답했으나 밖에는 바람이 불어댔다. 하루 종일 갈증이 났다. 구로프는 파빌리온에 자주 들러 안나 세르게 예브나에게 물이나 아이스크림을 권했다. 갈만한 곳이 없었다. 저녁이 되어 날씨가 나아지자 그들은 기선이 들어오는 것을 보기 위해 해안으로 나갔다. 해안길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누군가를 마중하러들 나왔고 꽃다발도 들고 있었다. 성장을 하고 여기에 모인 얄타 사람들은 쉽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다. 젊은 사람처럼 차려입은 나이든 부인들 아니면 장군들이었다. 악천후 때문에 기선은 늦게 이미 해가 진 후에 도착했다. 안나 세르게 예브나는 기선과 승객들을 보고 있었다. 아는 얼굴을 찾는 것 같았다. 그리고 구로프를 돌아봤을 때 그녀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짧은 질문들을 던졌다. 그리고는 자신이 무엇을 물어봤는지도 바로 잊어버렸다. 사람들이 흩어져 떠나기 시작했고 바람도 이미 완전히 멎었으나 구로프와 안나 세르게 예브나는 누군가를 기다리듯 서 있었다. 안나 세르게 예브나는 구로프에게 눈길도 주지 않으며 말 없이 있었다. 저녁이 되니 날씨가 좋아졌군요. 그가 말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어디든 갈까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곧바로 두려운 표정을 지었다. 누가 보지는 않았을까? 당신 숙소로 갑시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빠르게 걸어갔다. 그녀의 방은 갑갑했고 그녀가 일본 상점에서 산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다. 구로프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살다 보니 이런 만남도 다 있군. 그에게는 매우 짧았던 행복에 대해서도 그에게 감사했던 그리고 그 사랑을 기뻐했던 선량한 여자들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의 아내처럼 불필요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이것은 사랑도 열정도 아닌 그러나 더 중요한 무언가라고 말하는 듯 부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누는 여자도 있었다. 또한 매우 아름답고 냉정하며 인생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쟁취해 내려는 듯한 어리지도 똑똑하지도 않은 여자도 두엇 있었다. 이들에 대한 사랑이 식자 구로프는 그들의 미모를 혐오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도 이전과 똑같은 미숙하고 젊은 여자의 소심함과 조심스러움이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 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은 지금 일어난 일을 유별나게 매우 심각하게 자신의 타락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이 구로프에게는 매우 이상했고 적절치 않아 보였다. 그녀는 슬픈 표정으로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오래된 그림 속의 죄인과 비슷해 보였다. 이건 옳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이제 나를 얕보는 첫 번째 사람이 되겠군요. 방 안 테이블에는 수박이 놓여 있었다. 구로프는 한 조각을 잘라 들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아무 말 없이 30분이 지나갔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정결하고 고상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 같았다. 내가 왜 당신을 함부로 대하겠소? 구로프가 물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소? 하느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울기 시작했다. 끔찍해요. 마치 구실이라도 찾으려는 것 같군. 내가 무슨 구실을 찾을 수 있겠어요. 난 나쁘고 저속한 여자예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변명할 생각도 없어요. 난 남편이 아니라 나 자신을 기만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 왔던 거예요. 내 남편은 아마 정직하고 좋은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비굴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가 무엇 하는지 어떻게 일하는지도 모르지만 그가 비굴하다는 것만은 알아요. 그에게 시집 올 때 난 20살이었어요. 재미있을 것 같았고 더 나은 뭔가를 바랄 때였어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건 또 다른 삶이잖아 라고요.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당신은 이걸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정말로 믿어줘요. 그런데 뭔가가 내 안에서 일어났어요. 나 자신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아프다고 말하고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고는 여기서 꼭 정신 나간 여자처럼 돌아다녔죠.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아무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저속한 여자가 된 거예요. 구로프는 이미 이야기를 듣고 있기가 지루했고 이 모든 것이 갑작스럽고 기묘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울지만 않았다면 아마도 농담을 하거나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해가 되질 않소. 그가 조용히 말했다. 대체 뭘 원하는 거요? 믿어주세요. 나를 믿어주세요. 부탁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정결하고 바른 삶을 사랑해요. 죄는 내게 불쾌한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뭔가에 홀렸다고 말하죠. 그러니 나도 이제는 나 자신에게 뭔가에 홀렸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하시오. 그가 말했다. 그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입을 맞춘 뒤 조용히 그리고 부드럽게 이야기하자 그녀는 차차 진정되어 다시금 쾌활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웃기 시작했다. 잠시 후 밖으로 나왔을 때 해변길에는 아무도 없었고 도시와 삼나무들도 죽은 듯 고요했지만 바다는 여전히 소리를 내며 해안에 부딪히고 있었다. 그들은 오레안다에 가기로 했다. 지금 막 아래에서 당신의 성을 알아냈소. 폰 디데리츠. 그가 말했다. 남편이 독일인이요? 아니요. 아마도 할아버지가 독일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정교도예요. 오레안다에서 그들은 교회 근처에 앉아 말없이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얄타는 아침 안개 속에 흐릿하게 보였고 산 위로는 하얀 구름이 떠 있었다. 고요한 가운데 바다 소리만이 평온에 대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원한 잠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했다. 아래쪽 저 바다는 여기에 얄타도 오래한다도 없던 때에도 철석이었을 것이고 지금도 철석이고 있고 우리가 없어진 후에도 철석일 것이다. 구로프는 이 이른 아침에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젊은 여인과 나란히 앉아 바다와 산, 구름, 넓은 하늘을 평화롭게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인생의 고귀한 목적과 사람의 가치를 잊은 채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 같았다. 어떤 사람이 다가와 그들을 쳐다보다 다시 갔다. 이런 일조차 매우 신비롭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페오도시아에서 기선이 도착한 것 같았다.
벌써 아침이네요. 안나 세르게예브나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그렇소. 돌아갈 시간이군. 그들은 시내로 돌아왔다. 이후 그들은 매일 정오에 해변길에서 만나 함께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잠을 잘 자지 못하며 심하게 가슴이 뛴다고 이야기했다. 똑같은 질문들을 거듭하고 불안해하면서 그가 자신을 충분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걱정했다. 정원에서 자주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면 그는 갑자기 그녀를 끌어당겨 격렬히 입을 맞췄다. 대낮에 이러한 입맞춤, 누군가 자신들을 볼 수 있다는 두려움, 바다 내음, 그리고 도처에서 끝없이 마주치곤 하던 잘 차려입고 빈둥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를 바꿔놓은 것 같았다. 그는 안나 세르게 예브나에게 그녀가 훌륭한 여자이고 자신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녀를 떠나 어디로도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자주 어떤 생각에 잠겨 그가 실은 그녀를 하찮게 생각하고 있고 조금도 사랑하지 않으며 오직 저속하고 죄 많은 여자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하곤 했다. 거의 매일 저녁 늦지막이 그들은 근교로 나갔다. 나들이는 언제나 즐거웠고 늘 아름다운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대신 편지가 왔다. 편지에서 남편은 눈이 심하게 아프니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아내에게 부탁하고 있었다. 안나 세르게 예브나는 채비를 서둘렀다. 내가 가게 된 건 잘된 일이에요. 그녀가 그로프에게 말했다. 이게 바로 운명이에요. 그는 여기까지 그녀를 데려다 주었다. 한나절이 꼬박 걸렸다. 열차에 오르고 두 번째 벨이 울리자 그녀가 말했다. 당신을 한 번 더 보게 해줘요. 한 번 더. 그래요, 이렇게. 그녀는 울지 않았으나 슬퍼 보였으며 아픈 사람처럼 얼굴을 떨고 있었다. 당신에 대해 생각할 거예요. 기억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해요. 우리는 만나선 안 되니까요.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차는 빠르게 떠나갔고 1분 후에는 이미 기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로프는 역에 홀로 남아 막 잠에서 깬 듯한 기분으로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에 이렇게 또 하나의 연애가 있었고 이 역시 이미 끝나서 이제는 추억만 남게 되었다고. 그는 혼란스러웠고 슬펐으며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조금은 후회스러웠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 이 젊은 여인은 그와 있는 동안 행복해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정중하고 다정하게 대했지만 어쨌든 그 다정함 속에는 그녀보다 2배는 더 나이가 많은 거만하고 유복한 남자의 경박한 조소가 깔려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를 선량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어쩌면 그는 그녀에게 실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그는 그녀를 기만했던 것이다. 역에는 벌써 가을 기운이 완연했고 바람은 차가워져 있었다. 나도 올라가야겠다. 그로프는 역을 떠나며 이렇게 생각했다. 때가 된 거야. 모스크바는 이미 겨울이었고 아이들이 김나지움에 갈 채비를 하고 차를 마시는 아침에도 여전히 깜깜했다. 추위가 시작되었다. 첫눈이 오면 하얗게 덮인 땅이나 하얀 지붕들을 보는 것도 온화하고 경쾌한 공기를 들이쉬는 것도 유쾌하고 또한 젊은 시절이 생각난다. 눈으로 새하얘 찐 자작나무들은 삼나무보다 감상적이어서 그 곁에서는 산이니 바다니 하는 것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로프는 모스크바 사람이었다. 그는 맑고 추운 날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털 코트를 입고 따뜻한 장갑을 끼고 페트로프카 거리를 따라 걸으며 토요일 저녁에 교회 종소리를 들으니 최근의 여행과 그가 머물렀던 곳들도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조금씩 그는 다시 모스크바 생활에 익숙해져서 매일 새 종류의 신문을 관심 있게 읽으면서도 모스크바 신문들은 원칙상 절대로 읽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녔다. 그는 레스토랑과 클럽, 만찬과 파티들에 다니는 걸 즐겼고 유명한 배우가 자신의 집을 찾아오는 것도 박사 모임에서 한 교수와 카드 놀이를 하는 것도 즐거웠다.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안나 세르게 예브나도 잊혀져 다른 여자들처럼 이따금 미소 띈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는 정도가 될 것 같았다. 그러나 한 달여가 지나 겨울에 한 복판에 들어서서도 모든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다. 마치 어제 안나 세르게 예브나와 헤어진 것 같았다. 그리고 기억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고요한 저녁에 자기 방에 앉아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거나 레스토랑에서 음악을 듣거나 하면 갑자기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해변길에서 있었던 일, 이른 아침 안개에 쌓여 있던 산들, 페오도시아에서 온 기선, 그리고 입맞춤까지 오랫동안 방 안을 서성이며 회상에 잠겨 미소를 짓다 보면 이내 그 기억들이 바람으로 바뀌면서 과거와 미래가 한데 뒤섞였다. 안나 세르게 예브나는 꿈속에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어딜 가나 그를 따라다녔고 그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눈을 감으면 그녀가 생생히 보였다. 전보다 더 아름답고 젊고 다정한 모습이었고 그 역시 얄다에서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저녁마다 그녀가 책장에서 방 한쪽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고 그녀의 숨소리며 그녀의 옷자락이 내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거리에선 지나가는 여자들을 훑어보며 그녀와 닮은 사람은 없는지를 찾곤 했다. 마침내 그는 누구에게든 이 추억을 이야기하고 싶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집에서는 자신의 연애에 대해 말할 수 없었고 집 밖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때 그는 사랑을 했던 것인가? 안나 세르게 예브나를 대했던 그의 태도에 뭔가 아름답거나 시적인 것 아니면 하다못해 흥미로운 것이라도 있었단 말인가? 그는 결국 애둘러 사랑이나 여자들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아무도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내는 고작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지밋들이 당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군요. 어느 날 밤 지인들과 박사 모임에서 나오는 길에 구로프는 내가 얄타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가 알게 되었는지 상상도 못할 걸세 라고 말했다. 그러자 친구는 가려다 말고 갑자기 멈춰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드미트리치. 응? 자네 말이 맞아. 생선 요리는 정말 별로였네. 이 평범한 말이 구로프에게는 왠지 추하고 무례하게 느껴졌다. 이 얼마나 끔찍한 관습인가. 사람들은 또 어떠한가. 이 얼마나 어리석은 밤이며 지루한 날들인가. 카드놀이, 술판, 언제나 이어지는 똑같은 대화들. 쓸데없는 일과 대화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가 버려지고 종국에는 일종의 멍청한 삶만이 남는데도 이로부터 떠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다니. 구로프는 밤새 잠들지 못했고 다음 날은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팠다. 이후 밤마다 그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해 내내 침대에 앉아 생각하거나 방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서성거렸다. 아이들로부터도 지쳐 있었고 은행도 지겨웠다.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12월 축제 시기가 되자 그는 길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일 문제로 베제르부르크에 간다고 아내에게 이야기한 뒤 SC를 향해 떠났다. 무엇을 위해 가는지 그 자신도 잘 몰랐다. 그는 그저 안나 세르게 예브나를 만나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었다. 그가 SC에 도착한 것은 아침이었다. 도착하자마자 호텔로 가 제일 좋은 방을 잡았다. 회색 마루가 깔려있는 방이었는데 방 안 테이블도 먼지가 수북해서 회색처럼 보였다. 수인은 그에게 폰 디데리츠는 호텔에서 가까운 스타로 곤차르나야 거리에 있는 자기 소유의 집에 살고 있으며 자기 소유의 말도 있고 부유하게 잘 살고 있어서 이곳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수인은 디데리츠를 드르이드 이리츠로 발음했다. 그로프는 스타로 곤차르나야 거리로 가서 그 집을 찾았다. 집 건너편에는 회색 울타리가 길게 뻗어 있었다. 누구라도 도망치고 싶은 울타리로군. 그로프는 이렇게 생각하며 창문과 울타리를 번갈아 쳐다봤다.
오늘은 휴일이니 남편이 집에 있을 것 같았다.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녀의 집으로 가서는 안 되었다. 그녀에게 서신을 보내더라도 남편이 받게 될 수 있고 그러면 모두 엉망이 될 터였다. 우연한 기회를 기대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었다. 그는 거리를 계속 서성이며 울타리 주위에서 이 기회를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나자 피아노 소리가 약하고 흐릿하게 들려왔다. 어쩌면 안나 세르게 예브나가 연주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나이든 여자 하나가 집에서 나왔고 그 뒤로 낯익은 강아지가 뛰어나왔다. 구로프는 강아지를 부르고 싶었으나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고 너무 떨려 강아지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계속 거리를 서성이고 있자니 점점 더 회색 울타리가 보기 싫어졌다. 동시에 안나 세르게 예브나는 자신을 이미 잊었고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고 있을 것이며 이런 끔찍한 울타리를 아침부터 밤까지 보고 있는 젊은 여자라면 그러는 게 당연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으나 무얼 해야 할지 몰라 오랫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점심을 먹고 깊이 잠이 들었다. 이 얼마나 멍청한 짓인가? 잠에서 깨어 어두운 창문을 보고 그는 생각했다. 이미 저녁이었다. 어쩌자고 이렇게 오래 잔 거야? 이제 밤에 무얼 한담? 그는 싸구려 회색 침대에 앉아 생각했다. 그래, 걔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 있었지. 그리고 그렇게 만났어. 그러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군. 그는 아침에 역에서 오페라 초연 광고를 보았었다. 이것이 생각나 그는 극장으로 향했다. 그녀라면 아마도 초연을 보러 다닐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극장은 10,000원이었고 시끄러웠다. 관객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는 내내 구로프는 눈으로 안나 세르게 예브나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안나 세르게 예브나가 들어왔다. 그녀는 3번째 줄에 앉았는데 그녀를 보는 순간 구로프는 이제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가깝고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 없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다. 군중 속에 파묻혀 눈에 띄지도 않는 저 작은 여인이 이제는 그의 온 삶, 슬픔과 기쁨, 그가 갈망하는 유일한 행복이었다. 서툰 악단의 음악을 들으며 그는 그녀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생각했다. 그녀를 생각하며 동시에 간절히 바랐다. 안나 세르게 예브나와 함께 무척이나 키가 큰 젊은 남자가 들어와 나란히 앉았다. 들어오는 동안 그는 모두에게 거듭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마도 이 사람이 그녀가 얄타해서 씁쓸하게 비굴한 사람이라고 일컬었던 남편인 것 같았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의 긴 체구에는 비굴해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감미로운 미소를 지었는데 이 또한 비굴해 보였다. 첫 번째 막간에 남편이 권련을 피우러 나가자 그녀는 자리에 혼자 남아 있었다. 구로프는 그녀에게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어색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그녀는 그를 보자 창백해졌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앉아 있었고 그는 곁에 앉기를 주저하며 서 있었다. 문득 모두가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두려워졌다. 그녀가 재빨리 일어나 문으로 향하자 그가 따라 나섰다. 그들은 복도를 따라 계단을 따라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하며 걸었다. 그들 앞에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고 귀부인들도 있었다. 바람이 불자 권련 냄새가 풍겨왔다. 심하게 가슴이 뛰던 구로프는 세상에 대체 왜 이 사람들이며 오케스트라며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그는 그날 저녁 역에서 안나 세르게 예브나를 배웅하며 이제 모든 게 끝났고 더 이상 그녀와 만날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던 것이 생각났다.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었던 것이다. 비좁고 어두운 계단에서 그녀가 멈춰섰다. 당신이 얼마나 나를 놀라게 했는지 몰라요. 그녀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다. 당신이 날 얼마나 놀라게 했는지 아세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왜 오셨나요? 대체 왜? 이해해줘요, 안나. 이해해줘요. 그는 재빨리 속삭이듯 말했다. 제발 이해해줘요.
그녀는 두려워하면서도 다정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 얼굴을 더 잘 기억해 두려고 주의 깊게 그를 바라다 보았다. 너무 괴로워요. 그녀가 계속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있었다. 내내 당신에 대해서만 생각했어요. 당신에 대한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잊고 싶었는데, 그런데 대체 왜 오셨나요? 계단 위쪽에서 김나지움 학생 둘이 담배를 피우다가 흘끗 내려다 보았으나 브로프는 개의치 않고 그녀를 끌어당겨 그 얼굴에 뺨에 손에 입을 맞추었다.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그녀가 겁에 질려 말했다. 우리 정신이 나간 거예요. 오늘 당장 떠나세요. 지금 당장 가세요. 제발 사람들이 와요. 누군가가 계단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당신은 떠나야 해요. 안나 세르게 예브나가 조용히 말했다. 드미트리치, 내가 모스크바로 갈게요. 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고 지금도 불행하고 앞으로도 언제나 불행할 거예요. 언제나. 나를 더 괴롭게 하지는 말아줘요. 약속할게요. 내가 모스크바로 갈게요. 지금은 이만 헤어져요. 다정하고 착한 내 사랑. 지금은 헤어져야 해요. 그녀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계속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진정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그 눈빛으로 알 수 있었다. 그로프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주위가 조용해지자 외투를 찾아들고 극장에서 나왔다. 그리하여 안나 세르게 예브나는 모스크바의 구로프에게 오기 시작했다. 두세 달에 한 번씩 그녀는 SC를 떠나왔고 남편에게는 부인병 때문에 교수와 상담을 하러 간다고 말했다. 남편은 믿는 것 같기도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했다. 모스크바에서 그녀는 슬라비안스키 바자르 호텔에 묵었고 도착하는 즉시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을 구로프에게 보냈다. 구로프는 그녀를 만나러 오곤 했지만 모스크바에서는 아무도 이를 알지 못했다. 한 번은 겨울 아침에 그가 그녀를 만나러 집을 나섰다. 김나지움에 바래다줄 딸과 함께 가고 있었다. 김나지움은 가는 길에 있었다. 눈이 내렸다. 지금은 영상 3도인데 눈이 내리는구나. 구로프가 딸에게 말했다. 하지만 지상만 따뜻하고 저 위 대기의 온도는 전혀 다르단다. 아빠, 겨울에는 왜 벼락이 안 쳐요? 그는 이것도 설명해 주었다. 딸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지금 이렇게 미래를 하러 가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으며 아마도 영원히 모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에게는 두 개의 삶이 있었다. 하나는 완전한 거짓으로 그를 아는 사람들 모두가 보고 있고 알고 있으며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삶과도 매우 비슷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비밀에 쌓인 삶이었다. 그에게 중요하고 즐겁고 절실했던 모든 것, 그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던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도록 감추어져 있었고 그가 거짓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 예를 들어 은행에서의 일이나 저급한 족속 문제 혹은 클럽에서의 논쟁이나 아내와 동참하는 파티 등은 모두가 볼 수 있었고 잘 알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게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흥미로운 진짜 삶이 따로 있다고 항상 생각하게 되었다. 모든 삶은 비밀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고 아마도 이 때문에 교양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자신의 사생활이 존중되기를 바라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구로프는 딸을 김나지움에 데려다주고 나서 슬라반스키 바자르로 갔다. 그는 아래층에 외투를 맡기고 위로 올라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회색 드레스를 입은 안나 세르게 예브나는 여독이 채 가시지 않아 피곤한 모습으로 어제 저녁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을 한 채 그를 보고도 미소를 짓지 않았으나 그가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그를 끌어안았다. 그들은 마치 여러 해를 못 만난 사람들처럼 오랫동안 입맞춤을 했다. 어떻게 지냈소? 그가 물었다. 잘 지냈소? 잠시만요. 얘기해 줄게요. 잠시만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느라 말을 잇지 못했다.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서서 손수건을 눈가로 가져갔다. 잠시 울도록 둬야겠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의자에 앉았다.
잠시 후 그는 배를 울려 차를 가져오도록 했다. 그리고 차를 마시는 내내 그녀는 그를 등지고 서 있었다.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서글프다는 생각과 근심에 잠겨 울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비밀리에만 만날 수 있었다. 과연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만하오. 그가 말했다. 그에게는 이 사랑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곧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명확했다. 그러나 안나 세르게 예브나는 점점 더 그에게 익숙해졌고 그를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설령 말한다 한들 그녀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고 달래주려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머리는 어느새 희끗희끗해져 있었다. 요 몇 년 사이 그렇게 나이가 들어버렸다는 게 야릇했다. 그의 손이 놓인 어깨는 따뜻했고 떨고 있었다. 그는 이 따스하고 아름다운 그러나 자신의 삶과 마찬가지로 곧 시들기 시작할 이 생이 안타까웠다. 무엇 때문에 그녀는 그를 이토록 사랑하는 걸까? 여자들은 언제나 그를 실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받아들였고 있는 그대로의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해낸 자신들이 그토록 찾아다녔던 모습으로의 그를 사랑했다. 그러다 나중에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는다 해도 그냥 계속 사랑을 나누곤 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와 있는 동안 행복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는 여자들을 만나고 헤어졌으나 한 번도 사랑한 적은 없었다. 모든 걸 할 수 있었지만 사랑만큼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야 머리가 새어가기 시작하는 지금에 와서야 그는 난생 처음으로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된 것이다. 안나 세르게 예브나와 그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처럼 육친처럼 남편과 아내처럼 좋은 친구들처럼 서로를 사랑했다. 마치 운명이 서로를 맺어준 것 같아서 어떻게 그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한 쌍의 철새가 사람들에게 잡혀 각기 다른 철장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과도 같았다. 그들은 과거에 저지른 부끄러운 일에 대해 서로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모든 걸 용서하면서 그들은 사랑이 자신들을 바꾸어 놓았다는 걸 느꼈다. 예전에 그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온갖 생각들로 우울함을 달래곤 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상념에 잠기지 않았다. 그는 연민을 느꼈으며 정직하고 자상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만하오 내 사랑. 그가 말했다. 그만큼 울었으면 되었소. 자 이제 이야기를 합시다. 모든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는 몰래 만나지 않기 위해 거짓 속에서 살지 않기 위해 각기 다른 도시에서 살지 않고 더 자주 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랫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그는 근심에 차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결국에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에는 아름답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아직 끝은 멀리 있으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안톤 파블로비치 체홉 1860년 1월 17일 1904년 7월 2일 은 유명한 작가이자 극작가로서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러시아 작가 중 한 사람이다. 그는 1884년 모스크바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 그 후 얼마간 의사로 일했지만 이내 문학에 심취하게 된다. 이후 짧고 유머러스한 단편소설 작가로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여러 필명을 사용하여 작품들을 썼다. 체홉은 섬세한 심리학자이자 함축적 텍스트의 대가로서 독특한 방식으로 유머와 서정을 연계시키고 있다. 여인의 왕국, 농민들, 골짜기에서 등의 단편에서는 시골에서의 삶이 가지는 잔혹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유명한 작품들로는 지루한 이야기, 결투, 육호실, 다락방이 있는 집, 이혼의 집, 케이스에 갇힌 사람,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등이 있다.
체홉은 재능 있는 극 작가로도 유명하다. 갈매기, 바냐 삼촌, 새 자매, 벚꽃 동산 등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무대에 올린 희곡 작품들에서 그는 독특한 감정적 분위기를 연출해냈다. 안톤 파블로비치 체홉은 러시아 남부 도시 따간로프에서 태어났다. 체홉은 16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의 파산으로 돈을 벌어 생계를 꾸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모스크바 대학의 의과대에 진학한 체홉은 생계를 위해 당시 유행하던 유머 잡지에 글을 싣기 시작했다. 이후 여러 필명을 이용해 패러디적 성향이 강한 작품들을 대중 잡지에 실으면서 인기 있는 유머 작가가 되었다. 1884년 대학 졸업 후 체홉은 의사로 활동하면서도 많은 작품을 발표했다. 1886년 두 번째 작품집을 발표한 후 체홉은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서 활발한 저작 활동을 펼쳤다. 인간을 섬세하고도 객관적으로 묘사한 작가로서 주옥 같은 단편들을 남긴 체홉은 말년의 4대 희곡, 갈매기, 바냐삼촌, 새자매, 벚꽃 동산을 남기면서 세계적인 극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러시아 작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체홉은 1904년 독일의 바덴바덴에서 폐결핵으로 숨을 거두었다. 주요 작품으로는 관리의 죽음, 지루한 이야기, 결투, 육호실, 여인의 왕구, 다락방이 있는 집, 골짜기에서 등이 있고 여행기 시베리아 여행과 조사보고서 사할린 섬 등이 있다. 체홉의 주인공은 일상적인 일과 걱정을 가진 평범한 인물이다. 작가의 예술적 표현 방식은 간결하며 단순하다. 객관적이면 객관적일수록 좀 더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외적인 간결함에도 불구하고 텍스트에는 항상 숨겨진 복잡한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처음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들이 그 숨은 의미를 밝혀내게 된다. 무엇보다 그의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인물이 겪는 심적 변화와 환경 및 계층과 겪는 갈등이다. 체홉의 작품에는 어떠한 관계도 흥미로운 구성도 없다. 그의 많은 작품들이 가진 비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된다. 작가는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것들이 인간을 알게 모르게 파멸시키며 그 이외의 삶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주입시킨다고 생각한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은 두 명의 평범한 인물들에 대해 그리고 있다. 즉 휴양지에서의 연애가 그들의 평온하고 자로 잰 듯 균일하며 예측 가능한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그려낸다. 그들 모두 서로에 대한 감정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익숙해져 있는 삶의 모습을 파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료함에서 비롯된 그들의 연애는 점점 더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고 그들의 운명을 뿌리째 바꿀 만큼 강하게 변모하게 된다.